철거 전날 어머니 유품 정리 중 뒤주 밑에서 피로 적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황금 두꺼비가 멈춰섰고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사라진 동생의 죽음이 떠올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70대 정동희님의 사연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저는 처음부터 뭔가에 이끌렸던 것 같습니다. 집안 정리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굳이 그 오래된 뒤주를 건드린 것도 다 제 의지가 아니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저는 올해 73, 경북 안동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저희 외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던 집인데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는 사실상 버려진 채였습니다. 도시에서 사업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온 지는 3년. 그동안은 어머니 쓰시던 안채방 하나만 겨우 손보고 살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올해 정초부터 자꾸만 어머니의 숨결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이불 너머에서 옛날 자장가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고 부엌에서 달그락 소리가 나도 저는 그냥 어머니 오셨나 하고 되뇌는 버릇이 생겼지요. 가끔은 꿈에서 어머니가 서러워 우시곤 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도 그 방에 있단다 하며요. 전엔 꿈을 꿈으로만 여겼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그 말이 마치 절박한 신호처럼 들렸거든요. 그 아이가 누군지는 말 안 해도 알 것 같았습니다. 제 막내 여동생 동순이. 사람들은 까맣게 잊었겠지만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6살이던 동순이는 15이던 제가 학교 간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그날은 음력 3월 삼진날 마을 잔치가 있던 날이었죠. 어머니는 시장에서 제사 음식장을 보러 가셨고 아버지는 벌목일 나가고 없던 날 집에 혼자 있던 동순이는 점심때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집은 애를 잃은 집으로 불렸습니다. 경찰도 왔고 군인도 수색했지만 끝내 동순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선 장승 밑에서 귀신 봤다더라 같은 말들이 돌았고 몇몇은 그 집 대들보 밑이 허하니 흉살이 뛴다더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떤 말도 듣지 않았고 집을 팔지도 않았고 끝내 그 아이는 돌아올 거다라며 이 집을 지키셨지요. 그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88, 유언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뒤주는 태우지 말고 꼭 열어봐라. 거기 개가 있다. 그때는 그냥 평소처럼 헛소리 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허리가 굽고 몸이 말라서 침대에도 못 오르시던 어머니가 몇십 년 된 뒤주를 왜 신경 쓰셨을까 싶었죠. 하지만 요 며칠 밤마다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셔서 왜 아직도 못 열었니? 빨리 열어야 한단다 하시니 저도 더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아랫방 구석 마루와 붙은 벽 쪽에 놓인 뒤주를 드디어 열기로 했습니다. 사실 열기보다는 옮겨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뒤주는 너무 무거웠고 안엔 오래된 고추랑 마른 나물만 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뒤주가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평소엔 들썩거리기도 힘든 걸 혼자서도 툭 밀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밖에서 들리던 참새 소리도 골목개 짖는 소리도 멎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정말이지. 그 순간 집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뒤주 뚜껑을 열었습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퍼지면서 안에서 종이 같은 게 바스락하고 흔들렸습니다. 빛에 반사된 무언가가 살짝 눈에 띄었죠. 손을 넣어 꺼내보니 비단 보자기에 쌓인 얇은 천 조각과 함께 낡은 은비녀 한 쌍,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묶인 핏자국이 선명한 누런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쪽을 바라보니 마당 너머
담장 옆 장독대 앞에 황금빛 무언가가 슥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깨비불도 아니고 그냥 황금색이었어요. 그게 두꺼비였습니다. 등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배는 하얗고 눈은 무슨 사람처럼 동그랗고요. 녹그릇에 햇살 비추듯 반짝였다고 해야 하나요. 그 두꺼비가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장독대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숨을 삼키고 저는 다시 손에 든 은비녀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비녀엔 희미하게 순순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동순이의 순.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봉투를 열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 안에 뭐가 적혀 있을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적힌 글은 제 인생을, 아니, 저희 집안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단서였던 것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순이 이름을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비녀를 쥔 손끝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고 봉투 안에 편지를 꺼내기까지 몇 번이나 숨을 고르며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결국 열었습니다. 편지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가운데 부분엔 진한 갈색 자국이 말라붙은 듯 번져 있었는데 그것이 피인지 잉크인지 저는 차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오라버니, 이 글을 꼭 봐주기를 바랍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그만 목이 메고 말았습니다. 분명 동순이 글씨였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또박또박 적는 걸 좋아하던 아이였죠. 편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어떤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삼진날 동순이는 혼자 집에 있다가 작은아버지에게 불려나갔답니다. 오빠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 선물 줄 거니까 장독대 밑에 가만히 있어 보렴 하며 말이지요. 그러곤 작은아버지가 만든 헛간 쪽에 데려다 놓고 문을 잠갔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오지 않았고 동순이는 하루 이틀 굶다가 힘이 빠졌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은 창문 너머로 어스름한 얼굴이 슥 들어오던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는 모른 채 의식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작은 방 어딘가에서 무언가에 눌린 채 한참을 울었다고 했어요. 그 뒤로 자신은 더는 세상에 없을 거라고 느꼈다며 어머니와 저에게 미안하다고 오빠는 꼭 장성해서 어머니를 지켜달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줄. 그게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나의 비녀는 엄마가 물려준 거예요. 제발 다시 찾으러 와줘요. 저 아직 여기 있어요.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땅이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말없이 술만 드셨던 이유도, 어머니가 밤마다 뒤주 앞에서 조용히 울었던 이유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동순이 실종 2년 뒤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고 저도 그저 복잡한 일 없이 산다고 여겼죠.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뒤주 밑에 무언가가 있다는 거요. 동순이가 그곳에 있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 황금빛 두꺼비는 마치 어머니의 사자처럼 동순이의 혼을 대신해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저는 편지를 조심히 다시 접고 비녀를 정성스레 감싼 후 뒤주를 완전히 비워냈습니다. 그 밑바닥 나무가 짜인 틈 사이로 손을 넣어보니 딱딱한 무언가에 손끝이 닿았습니다. 더듬어 꺼내보니 작은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종이와 가죽이 덧댄 1950년대쯤 양철 철제 조그만 상자. 녹이 슬어 제대로 열리지 않던 뚜껑을 억지로 열자 안에서 낡은 흑백 사진 2장과 종이 뭉치 그리고 붉은 물이 밴 손수건 하나가 나왔습니다. 사진 속엔 저희 가족이 찍힌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그리고 동순이, 그리고
그 옆에 작은아버지가 낯선 남자와 함께 서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순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찍은 듯 보였는데 동순이는 억지로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이 왜 그리 슬퍼 보였는지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이 진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알려야겠다고요. 작은아버지의 죄는 어쩌면 무덤 속에서 끝났을지 모르지만 동순이의 억울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장독대 옆에 다시 나타난 황금 두꺼비는 이번엔 제 발치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저를 안도하는 눈빛으로 한번 쳐다본 뒤 조용히 등을 돌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 됐지. 동순아 하고 오랜만에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날의 일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편지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이 오래된 마을에서 가족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건 또 다른 용기가 필요했지요. 무엇보다도 작은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껏 누구도 꺼내지 않았고 그분을 여전히 공을 세운 집안 어른으로 기억하는 이들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지 우리 집의 문제가 아니라고. 세상에 묻힌 어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네 이장님을 배웠습니다. 이장님은 어릴 적부터 저희 집과 인연이 깊던 분으로 동순이 실종 당시 수색에도 함께 하셨던 분이었죠. 이장님, 저희 집 뒤주 밑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편지를 조심스레 내밀자 이장님은 안경을 고쳐 쓰시며 한자 읽어 내려 가셨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얼굴이 굳은 채 한참을 멈춰 있다가 조용히 한마디 하셨지요. 내가 그때 이걸 눈치채지 못한 게 죄지. 이장님은 그날 저녁 동네 어른 몇 분과 함께 저희 집을 찾으셨고 저는 그분들 앞에서 다시 한번 편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사진 속 작은아버지를 기억해낸 분도 계셨고 그러고 보니 그 양반이 사라진 날도 수상했다는 이야기들이 하나둘 터져 나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어딘가에 늘 스며 있었습니다. 다만 누군가 말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기운이 쭉 빠져 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밖에서 또 철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독대 쪽이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익숙함이 앞섰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이번엔 황금 두꺼비가 장독대 위에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두꺼비는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돌려 대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움직였다 멈추고 또 움직였다 멈추고 마치 따라오라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두꺼비를 따라 대문을 나섰습니다. 두꺼비는 마을 길을 벗어나 논두길을 따라 오래된 오솔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폐허가 된 옛 창고터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기는 분명 동순이가 사라진 뒤 작은아버지가 짓담한 헛간이 있던 자리였죠. 지금은 풀과 덩굴에 뒤덮여 무너진 돌무더기만 남아 있었지만 그날의 느낌은 분명히 떠올랐습니다. 두꺼비는 그 폐허의 중심에서 다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허물어진 돌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순간 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곳이 동순이의 마지막 장소라는 걸 뼛속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황금 두꺼비는 거기서 가만히 멈춰 있었고 저는 돌을 조금 치우고 그 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틈 안에는 오래된 인형 하나와 어린이 신발 한 짝, 그리고 녹슨 철제 빗살문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여기에서 그 아이가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흘렀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모은 채 저는 말했습니다. 동순아, 오빠가 이제야 왔다. 이제야 너를 보러 왔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밤 저는 마을 청년들과 함께 그 창고터를 정비했고 동순이의 유품은 조심스레 수습하여 마을 공동묘지 옆 작은 단에 모셨습니다. 동순이 이름으로 제사도 지냈습니다. 그 제사 날 밤 다시 장독대 위에 나타난 황금 두꺼비는 이번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채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은 마치 이제 제 할 일을 다 끝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제 동생 부부. 그러니까 작은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이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게 와서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형, 그 편지랑 비녀 같은 거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들추는 거 아냐? 어차피 다 지난 일인데 왜 굳이 지금 와서? 순간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황금 두꺼비가 남긴 마지막 사명이 바로 이 갈등을 직면하라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동생 부부의 말은 제 가슴을 2번, 3번 도려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아버지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다는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지요. 죄책감이라 그것은 죄를 저지른 자의 몫이 아닙니까? 그들은 작은아버지를 희생된 인물처럼 포장하며 그 죄를 과거의 일로 덮으려 했습니다. 형도 알잖아. 아버지가 생전에 얼마나 동네 사람들 도와줬는지. 그 일, 솔직히 동순이도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확실하지 않잖아. 그 순간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는 안다. 하지만 편지는 조작할 수 없는 증거고 은비녀엔 동순이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사진 속 작은아버지와 낯선 남자의 표정은 죄를 안 지은 자의 얼굴이 아니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머리를 싸쥐고 앉았습니다. 이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돌아오지 못한 동순이, 떠난 어머니, 그리고 분열되는 가족들. 하지만 곧 황금 두꺼비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맑고 조용한 눈, 그 눈빛은 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는 끝을 내야 할 일이었다고요.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열린 마을 어르신들 모임에서 저는 직접 편지와 은비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동생 부부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저는 그들의 항의에 조용히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감출수록 우리 아이들은 더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다. 그 자리에선 말도 많고 눈물도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오열했고 누군가는 동순이를 위해 절을 했습니다. 그 자리를 마지막으로 저희 집안에 드리워졌던 어두운 그림자는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황금 두꺼비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마당 중앙 조용히 웅크린 채 눈을 감고 있더군요. 그리고 마치 무언가를 지키듯 마당에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 날 마을 회관에 낯선 이가 찾아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고개를 숙인 사내였는데 혹시 정동의 어르신 댁이 어디냐고요 묻더군요. 누군가 했더니 그는 저와 아버지의 오촌 당숙댁에서 자랐다는 남자였습니다. 사진 속 작은아버지 옆에 서 있던 그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날 동순이 누나랑 같이 있었어요. 제가 말리지 못했어요. 작은아버지가 누나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저는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는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고 몇 년 전 우연히 한국에 돌아와 저희 집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두꺼비가 형님을 움직였나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에 저는 그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분노보다도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모두가 피해자였습니다. 누군가는 침묵했고 누군가는 외면했으며 어떤 이는 기억 속에서 그날을 봉인한 채 살았던 겁니다. 며칠 후 저는 작은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올라 묘 앞에 섰습니다. 묘비엔 아무 말도 없이 이름과 날짜만이 적혀 있었지요. 저는 묵묵히 앉아 말했습니다. 삼촌, 이젠 끝내야죠. 동순인 그날 이후 많이 울었습니다. 당신이 지은 죄는 제가 대신 떠안겠습니다. 하지만 이젠 동순이도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날 저녁 황금 두꺼비는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조용한 모습, 집 마당에서 뒹구는 감잎 위에 잠시 몸을 뉘었다가 달빛을 따라 천천히 뒷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두꺼비는 동순이의 혼이었는지 어머니의 뜻이었는지 혹은 우리 집안의 선대였는지 모르지만 분명 어떤 의지가 이 일을 마무리하러 저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소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동이 집 뒤주에서 피 묻은 편지가 나왔대. 그 집 마당에 황금 두꺼비가 나타났다는 거 봤어? 그 집안 예전부터 뭐가 있긴 있었지. 그런 이야기들은 순식간에 퍼졌고 일부 사람들은 우리 집 마당을 슬쩍 훔쳐보기도 하고 대문 앞에 서성이다 가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소문들이 돌았고 심지어는 그 집 뒤주 밑에서 애뼈가 나왔대 하는 황당한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저는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실을 알리는 것이 맞다고 믿었는데 오히려 동순이의 슬픔이 대담처럼 소비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외지 개발업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젊은 도시 남자였고 마을 일부 토지를 매입해 전원주택 단지 개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몇몇 집은 계약을 했고 우리 집 뒷산 자락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지요.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팔 생각 없습니다. 이 집은 조상이 지켜온 곳이고 여기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발업자는 집요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같은 시대에 흉가 소문 퍼지면 집값도 떨어집니다. 차라리 지금 팔고 도시로 나가세요. 저희가 부지 전체 매입하면 이 마을 전체가 부자 됩니다. 그 말에 저는 참았던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 편지가 흉가 소문거리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가족의 마지막 증언이고 두꺼비는 영물입니다. 그걸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는 실소를 흘리며 말했습니다. 두꺼비요? 이제 와서 무당들이나 하는 소리 믿으시게요? 그런 말 하실 거면 아예 제사 지내던 자리도 보존하겠다 하시죠. 그날 밤 저는 너무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실을 밝힌 것이 맞는지 이 마을을 위해 침묵했어야 했는지 무덤가에 조용히 편지를 묻고 모든 걸 끝냈어야 했는지 그날 밤늦게 저는 다시 한번 뒤주 앞에 앉았습니다. 이미 속은 텅 비어 있었지만 저는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듯 말했습니다. 동순아, 너를 위해 시작한 일이 이렇게 돼버렸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 순간 마당에서 또각또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두꺼비가 아니라 사람 발걸음 소리였죠. 문을 열고 나가보니 거기엔 어머니의 낡은 고무신을 신은 누군가의 발이 있었습니다.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신발 끝에 묻은 흙이 바로 우리 집 장독대 뒤편 작은 꽃밭의 흙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숨을 참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장독대 옆 감나무 아래에 다 자란 두꺼비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엔 종이에 둘둘 말린 무언가가 놓여 있었죠.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그것은 오래된 족보책에서 찢겨 나온 한 장의 계보도였습니다.
거기엔 동순이의 이름이 흐릿하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적힌 붉은 글씨 한 줄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동순, 예명, 설한, 삼남, 일녀 중 넷째, 1965년 3월 12일 사망, 예명이라니 설한?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도 들어본 적 없었죠. 하지만 그 이름을 본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어릴 적 어머니가 혼잣말로 부르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설하나, 설하니만 있었으면 이 집은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그 이름은 어머니만이 알고 계시던 동순이의 진짜 이름, 마음속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개발업자가 가져오려는 건 땅이 아니라 역사의 기억이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바로 저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부터 저는 어머니가 남긴 족보와 유품들을 다시 꺼내 진짜 가족의 기록을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집 안 구석구석을 다 뒤졌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감춰두었던 족보며 기록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니 낡은 종이 틈에서 오래된 사진들과 손글씨 노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노란 빛이 감도는 봉투 하나였습니다. 겉면에는 설한이 물건이라는 글씨가 있었고 그 아래 작게 절대 타인에게 보이지 말 것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동순이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곱게 묶여 있었고 그 옆엔 작은 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이 아이는 죄 없이 세상을 떠났고 이 물건은 집안의 업을 끊을 마지막 열쇠다. 후손이 이 글을 보거든 장독대 뒷감나무 아래를 파서 진실을 묻고 집을 지켜라.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지요. 황금 두꺼비가 유독 장독대 근처를 맴돌았던 이유도, 감나무 아래에서 낯선 발자국이 보였던 이유도 모두 이곳에 숨겨진 마지막 열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삽을 들고 감나무 아래를 팠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팠을까? 흙이 물러지는 곳에서 단단한 나무 상자가 손에 닿았습니다. 꺼내보니 제법 오래된 나무 괴짝이었고 자물쇠는 녹이 슬어 거의 부서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조심스레 열자 그 안에는 흑백 사진 수십 장, 피로 쓴 종이 묶음, 그리고 붉은 천에 쌓인 은비녀 한 쌍이 또 있었습니다. 이 은비녀는 앞서 발견한 것과 모양은 같았지만 뒷면에 새겨진 글귀는 달랐습니다. 정설한, 혼배군포를 지키는 자.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생전 왜 동순이를 설한이라 부르며 애틋해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설한이, 아니, 동순이는 이 집안에서 대대로 태어나는 여성 수호자의 기운을 타고난 아이였던 겁니다. 그런 아이가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사라졌으니 집안은 기울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는 그 아이의 혼백을 이 집에 붙들어 놓기 위해 비녀며 족보며 수많은 것을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황금 두꺼비는 바로 그 혼백의 형상이었던 겁니다. 혼백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 혼은 무겁게 머물게 됩니다. 그런 혼을 이끌어낸 건 결국 진실을 마주하려는 제 용기였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집 대문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동희 씨, 여기 좀 나와보세요. 개발업자였습니다. 그는 동네 공무원 몇 명과 함께 트럭을 끌고 와서는 이 집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조상묘지 일부도 개발 부지에 포함되어 있으니 철거 대상입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철거 예고 통지서를 휘두르며 관청에서도 다 허가 났습니다. 이런 허름한 집 하나에 마을 전체 사업을 막으시렵니까? 말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 앞 장독대에 서 있었습니다. 황금 두꺼비는 다시 한번 제 발치에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마당을 바라보던 두꺼비는 갑자기 개발업자가 서 있는 쪽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놀란 개발업자가 뒷걸음질치다 발을 헛디뎌 장독대를 넘어뜨렸고 그 안에서 묘한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조각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종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바람에 날려 제 발밑에 안착했습니다. 펴보니 1965년 동순이 실종 사건 당시 마을 회의록, 거기엔 정모 씨가 헛간을 급히 철거한 사유에 대해 이장이 조사 중이라 적혀 있었고, 그 뒷면엔 작은아버지 서명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어 개발업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철거 대상이 아닙니다. 이 집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지켜야 할 진실의 무덤입니다. 개발업자는 더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을에서 철수했고 전원주택 단지 개발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개발이 무산되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누구는 제가 일부러 반대한 거라며 원망했고, 누구는 그 집은 뭔가 있는 집이라며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진실을 지켰다는 그 마음 하나로 나는 이미 충분했지요. 그러나 그 무렵부터 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마당 한가운데서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아닌 낮고 젖은 울음이었죠.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날은 꼭 황금 두꺼비가 장독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두꺼비는 더 이상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마당을 왔다 갔다 하며 장독대를 돌고 마치 무언가를 지키듯 감나무 근처를 맴돌았지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밝혔고 잘 마무리한 줄 알았는데 두꺼비가 이토록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건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조용히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동희야, 나 할 말이 있다. 그분은 어머니의 사촌언니, 그러니까 저에겐 고모뻘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주셨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동순이 사라지고 나서 나한테 맡긴 거야. 혹시라도 내가 이걸 찾게 되면 전해달라 하셨지. 종이엔 어머니의 혈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떨렸고 손자국이 얼룩져 있었지만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이 집의 뒤주 아래 감춰진 혼이 있다. 그 아이는 내 딸 설안이며 내 남동생에게 희생된 죄 없는 넋이다. 이 진실이 드러나는 날, 이 비녀와 편지를 본 자는 반드시 대들보를 열 것. 그 안에 마지막 증거가 있으니 전율이 이렇습니다. 대들보, 그건 마루 위 천장을 잇는 제일 큰 나무 기둥. 조선시대 집 구조에선 집안 기운의 중심이라 불렸던 부분입니다. 아무도 쉽게 건드리지 않는 그곳에 무언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다리를 놓고 대들보를 살폈습니다. 처음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빛을 비추며 천천히 따라가던 중 딱 한 군데 나무결이 어긋나 있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칼끝으로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밀어내니 얇은 틈이 벌어졌고 그 안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족보 원본과 함께 손가락뼈 한 개, 그리고 붉은 천에 쌓인 목각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목각패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설안, 본명 동수, 혼백 안치처 본가 대들보, 이 패를 땅에 묻기 전 모든 증거를 드러낼 것,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곧장 그 패를 들고 마당에 나갔습니다. 장독대 옆 밤나무 아래 어머니가 말한 그 자리, 그곳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목각 폐와 뼈를 조심스레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 마을회관에서 상영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조상님들의 넋이 담겨 있고 억울하게 떠난 제 동생 설안이의 집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살아갈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상영이 끝난 후 마을 어르신들은 조용히 일어나 저희 집으로 와 감나무 아래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황금 두꺼비는
마지막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용히 마당 중앙에 앉아있던 두꺼비는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3번 끄덕이고는 달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제 됐다는 말을 남기듯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 문득 바람결에 한마디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란다. 그날 새벽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한겨울 눈 덮인 산자락에서 어린 동순이가 저를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눈은 내리쬐고 있었고 동순이는 검은 저고리에 흰 고무신을 신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묻더군요. 오빠, 왜 이제야 왔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꿈속임에도 가슴이 죄어왔고 무언가 해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미안하다 동순아. 아니 설아나, 오빠가 너무 늦었지. 그치만 이제 다 밝혀졌으니까 너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동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눈밭 속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의 발자국이 멈추더니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하나가 남았어.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이마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 듯 추운 새벽이었죠. 그날 아침 저는 동순이의 제사상을 다시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은 작게 모셔왔지만 이번엔 온전히 정성을 다해 제사상 하나를 차려 마당에 내놓고 설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불러주기로 했습니다. 제사를 준비하던 중 문득 뒤뜰 장독대 옆에 놓여있던 작은 항아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항아리 뚜껑엔 1964 동지딸 설안용이라 적혀 있었고 그 밑엔 희미하게 절대 열지 말거지라는 붉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항아리를 생전에 한 번도 건드리지 않으셨고 저도 단 한 번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꺼비도 사라졌고 설안이도 하나가 남았다고 말한 이상 이 항아리 안에 그 마지막 퍼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봉투 하나와 마른 팥, 쑥, 그리고 얇은 데시프로 감싼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어머니의 또 다른 유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설안이를 위해 팥죽을 끓이거든 이 항아리 속 팥을 쓸 것. 이건 무당 할머니가 준 것으로 아이의 혼을 돌려보내는 마지막 재물이다. 되짚은 아이가 집을 떠나지 않게 붙들어주는 끈이며 이걸 태우는 날 그 아이는 완전히 조상을 따라간다.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동안 황금 두꺼비가 집을 지켰던 이유, 설안이가 꿈속에서도 돌아가지 못했던 이유, 모두 이 작은 항아리 속 미완의 의식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마당 중앙에 상을 차리고 항아리 속 팥으로 정성껏 팥죽을 끓였습니다. 쑥과 되짚은 뒷마당 감나무 아래에 얌전히 놓았습니다. 제사상에 앉아 초를 켠 순간 찬바람이 스르륵 불어왔고 어디선가 방울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마당 끝 감나무 아래엔 다시 황금 두꺼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이전과는 달리 그 등에서 연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위로 작고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르더군요. 그 나비는 천천히 제 머리 위를 돌더니 제사상 위로 내려와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습니다. 잘했구나, 우리 설안이. 이제 웃는다. 그리고 황금 두꺼비는 조용히 장독대에서 내려와 감나무 아래로 걸어가 스스로 구덩이처럼 파인 흙 속으로 몸을 누였습니다. 그 등엔 여전히 햇살처럼 반짝이는 황금빛이 감돌았고 두 눈은 고요히 감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긴 여정을 마친 영혼이 뒤로서 안식에 드는 모습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감나무 아래엔 두꺼비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조그만 금빛 비녀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 비녀에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동순, 설안, 나 여기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설안이가 정말로 떠났음을, 그리고 이 집이 다시 살아났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발업자는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우리 집을 괴이한 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군가 조용히 장독대 앞에 절을 하고 간 흔적이 보이기도 했고, 감나무 아래 작은 금빛 비녀를 향해 국화꽃 한 송이를 놓고 간 이도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설안이, 이젠 모두가 널 기억해 주네요. 집도 예전보다 밝아졌습니다. 햇살이 안채까지 스며들었고, 마당에 핀 풀들도 어쩐지 힘차 보였습니다. 그동안은 무언가 눌려있던 듯 어둡고 무거웠던 공기가 이제는 맑고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낡은 족보를 정리하던 중 저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족보 말미에 덧붙여진 한 장의 필사본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정씨 가문에 태어난 셋째 딸은 어머니의 꿈속에서 황금 두꺼비로 나타난다. 그 딸은 집안의 악업을 끊고 후손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복의 씨앗이 된다. 이 영물은 집안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감나무 아래에서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걸 읽고 저는 등줄기가 다시금 서늘해졌습니다. 설안이, 그 아이는 단순히 억울하게 죽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집을 지키는 운명의 아이였던 겁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애타게 지키려 했던 이유, 황금 두꺼비가 집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 그 모든 것이 이 짧은 기록 안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그 기록을 덮고 비녀를 다시 감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이젠 그 비녀도 설안이도 진짜로 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마을 아이 하나가 제게 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긴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근데 이상하게 따뜻하네요. 저는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건 여기가 오랫동안 기다린 집이기 때문이지. 이 집은 이제야 안심하고 숨 쉴 수 있게 됐거든. 그날 밤 감나무 잎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고 바람이 고요히 불던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마당 한가운데 서서 두 손을 모아 말했습니다. 설안아, 잘 가라. 오빠가 너무 늦었지. 하지만 이젠 됐다. 이 집도 우리도 모두 편히 쉬자꾸나. 그 순간 어디선가 다시 한번 작은 발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대신 장독대 위엔 감입 하나가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감입엔 금빛으로 반짝이는 작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한 세대의 고통이 마무리되고 또 다른 세대가 웃을 수 있게 됐다는 그 사실 하나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리하여 황금 두꺼비는 떠났고 우리 집엔 다시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는 새풀이 돋고 감나무엔 새순이 올라왔으며, 대들보 아래 그 조용한 기운은 이제 따뜻한 숨결로 남아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억울함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진실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켜내는 작은 용기 하나가 한 가문의 복이 되고 또 다른 생명을 지켜내는 기적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 깊이 간직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복설설이었습니다.